제1장 어둠이 돌아오는 밤. 서울 구로구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전셋방. 이지은은 매일 밤 문을 3번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현관 잠금 장치, 보조 자물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쇠까지. 딸 김서아는 익숙하다는 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초가을의 차가운 소나기. 낡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기억을 흔들어 깨웠다. 15살이 된 서아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지은은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잠그네. 서아의 말에 지은은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가 오면 문이 잘 안 닫히기도 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은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아주 오래전으로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그 남자가 돌아온 것이다. 오후 10시 47분. 누군가 현관을 두드렸다. 평소라면 택배나 이웃일 수 있었지만 그 시간엔 너무 늦은 방문이었다. 지은은 모니터를 켰다. 초인종 카메라에 잡힌 얼굴은 그녀가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김준호. 연례 전 그녀의 인생을 박살냈던 남자. 그녀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도망쳐야만 했던 이유. 그는 카메라를 향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은아, 나야, 준호.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아가 다가와 물었다. 누구예요? 지은은 모니터를 껐다. 잘못 온 사람이야. 그냥 조용히 있어보자. 그러나 준호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나중에는 점점 강하게, 결국에는 소리까지 질렀다. 열어봐. 딸을 한 번만 보자고. 지은아, 제발. 지은은 휴대폰을 들어 박동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래층에 사는 퇴직 경찰관. 그가 이 집을 소개해줬고 그 후로도 자주 살펴주곤 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여기 왔어요. 지금 문 앞에 있어요. 몇 분 뒤 박동식이 올라왔다. 그는 말없이 지은에게 손짓을 하고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김준호 씨, 여기 왜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이 집 주민의 보호 요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겠군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내 딸 얼굴만 한번 보려고 왔을 뿐입니다. 위협할 생각은 없어요. 그는 결국 돌아섰다. 그러나 지은은 알았다. 그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엄마의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래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봉인해왔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서아가 태어나기 전 지은은 김준호와 결혼했다.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색이 드러났다. 폭력, 조롱, 위협, 임신 중에도 주먹이 날아들었고 칼이 손에 쥐어졌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았어요? 너를 지키려고. 하지만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눈 내리는 겨울밤, 갓난아기를 안고 택시를 타고 서울을 떠났고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숨겼다. 그렇게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 사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조차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은 말했다. 준호는 단순히 딸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통제욕, 소유욕, 혹은 자존심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접근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사례가 요즘 늘고 있습니다. 절차는 있으나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기댈 곳 없는 체감. 돌아오는 길, 지은은 편의점 앞에서 우산을 접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둠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문을 잠그는 손이 유난히 떨렸다. 현관 잠금 장치, 보조 자물쇠, 걸쇠.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총 3번. 서아는 이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은은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가 끝을 낼 차례다. 다음 며칠은 마치 비에 젖은 종이처럼 위태로웠다. 문을 잠그는 손길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다. 김준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은은 안다. 그가 사라졌다는 건 곧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지은은 딸 서아에게 최대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었다. 아침엔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국을 끓이며 늘 하던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짙게 드리워졌고 서아는 그 변화들을 민감하게 읽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사람, 김준호, 정말 나의 아빠예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야. 하지만 아빠란 단어는 쉽게 쓸 수 없는 말이야.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억하는 아빠는 없어. 근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아마도 후회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듣고 뭔가를 되찾고 싶었던 걸지도. 지은은 대답을 하면서도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다. 김준호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히 단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다만 글씨는 익숙했다.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뜯었다. 몇 줄의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서아를 한 번만 보게 해줘. 단 한 번이면 돼. 과거를 후회하고 있어. 지금의 나는 달라. 그녀는 편지를 반으로 접어버리려고 했지만 그 안에 든 문장은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마음을 건드렸다. 지금의 나는 달라. 그 문장이 지은을 분노하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그녀와 딸이 지난 10수년을 숨어 지내며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단 몇 마디로 과거를 지운다는 듯. 그날 밤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눈 덮인 거리, 젖은 신발, 울고 있는 아기. 그리고 그녀를 뒤쫓아오는 발소리. 숨이 차고 무릎이 꺾이고 등을 향해 날아드는 주먹.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장면들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생생하다는 사실이었다. 그 주말 박동식 씨가 올라와 커피 한 잔을 함께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 씨, 다시 연락했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보냈어요. 한 번만 딸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시작이면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려고요. 준비라뇨? 법적 조치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요. 박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밤에는 순찰이라도 돌겠습니다. 그 사람, 여기 근처에 다시 나타나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겨우 뱉었다. 이런 말조차도 그녀에겐 사치였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단순한 호의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서아는 학교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돌아왔다. 엄마, 어떤 남자가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니? 그냥 아빠라는 사람 얘기 들었지? 라고요. 그러곤 금방 사라졌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딸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도망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다시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지은은 한 여성권익 지원센터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법률 상담부터 심리 상담, 긴급 피난처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수진 변호사는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은은 최대한 차분히 설명했다. 과거의 폭력, 도망친 날들, 그리고 최근의 출몰.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넣겠습니다. 경찰과 협력해서 순찰 요청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딸의 학교에도 연락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저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잘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지은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밤이 되었다. 서울의 가을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가운데 지은은 마지막 자물쇠를 확인하며 문을 닫았다. 딸 서아는 방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아아. 네, 엄마.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라면 절대 지지 않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나도 그렇게 믿어. 그 말에 지은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학교 앞에서 김서아를 불러 세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다. 김준호는 단순히 딸을 보겠다는 명분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통제하려 했고 과거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던 두 사람의 일상에 균열을 내려 했다. 이지은은 그 밤 거실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단 몇 줄의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폭력적인 감정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마침내 봉투를 다시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 자신과 딸을 올가매던 족쇄의 일부였다. 며칠 후 김준호는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한수진 변호사의 빠른 대응과 상담센터의 도움 덕분이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저 사람이 그걸 지킬까요? 지은은 수진에게 물었다. 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경고는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따라올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는 서아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했고 학교 측에서는 출입구 CCTV를 추가로 점검하고 학교 시간에는 교직원이 교문 앞을 순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서아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워 마음을 닫고 지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서아에게 반 친구 하나가 물었다. 서아야,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 말 뒤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서아는 어릴 적부터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주말에 영화 보러 간 얘기를 할 때 그녀는 늘 미소만 지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란 단어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었다. 공기처럼 어딘가에 있으나 자신에게는 닿지 않는 혹은 닿아선 안 되는 존재. 그날 밤 서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아빠라는 말은 따뜻해야 하는데 내겐 차갑다. 사랑이어야 하는데 두려움이다. 어쩌면 나는 아빠 없이 자란 게 아니라 아빠에게서 도망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지은은 딸이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부러 읽지 않았다. 그저 그녀는
딸이 자신의 속도로 감정을 정리해 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딸의 눈빛은 점점 성숙해졌고 그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또다시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이지은이 아니라 김서아 앞으로 온 편지였다. 손글씨로 쓰인 주소와 이름, 발신인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김준호였다. 서아는 편지를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엄마에게 가져갔다. 열어볼래? 지은이 물었다. 아니요. 그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이지은은 편지를 불에 태웠다. 그리고 그 재를 유리병에 담아 베란다에 두었다. 언젠가 딸이 그것을 보고 묻는 날이 오면 말해줄 생각이었다. 우리는 과거를 없앨 수 없지만 태워서 재로 만들 순 있어. 며칠 후 학교에서 문예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내가 말하지 못한 진실. 서아는 잠시 고민하다 원고지를 꺼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단어로 풀어냈다. 도망치는 밤, 문을 3번 잠그는 엄마, 창밖 그림자, 그리고 끝내 지켜낸 평온한 아침들. 한 문장마다 지난 시간들이 흐르듯 쏟아져 나왔다. 글의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내 아버지는 나를 낳았지만 나를 키우지 않았다. 나를 지킨 사람은 내 엄마다. 나는 오늘도 문을 잠그고 자지만 그 문 너머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사랑이 있다. 그 글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학교 대표로시 대회에 출품되었다. 그날 밤 이지은은 서아의 원고를 읽었다. 읽는 동안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눈시울을 닦아야 했다. 서아아. 응, 엄마. 너무 고마워. 왜요? 이렇게 커져서.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나아가줘서.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지켜줬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예요. 이지은은 처음으로 가슴 깊이 평온함을 느꼈다. 여전히 김준호의 존재는 그늘처럼 남아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 서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은 차가웠고 아파트 외벽에 스치는 낙엽 소리조차 불안하게 들렸다. 김서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이지은은 혼자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주차장은 한산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살짝 움직이는 듯한 소리. 지은은 즉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은 본능처럼 전화기와 옆 서랍 속 호루라기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딸깍하는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현관의 보조 자물쇠가 움직였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주방 칼을 쥔 채 문 옆에 바짝 붙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찾아온 방문이 아니라 들어오려는 시도라는 것을. 곧이어 걸쇠가 흔들렸고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주방 칼을 들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거기서 멈춰. 지금 경찰 부를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지은아, 나야, 준호야. 무서워하지 마. 그녀는 더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전화기 버튼을 눌러 112를 호출했다. 전 남편이 집에 침입하려 합니다. 주소는 지금 문을 강제로 열려 하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은 신고 후 약 8분 뒤였다. 그 사이 김준호는 이미 현장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그러나 CCTV에는 그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경찰은 곧 수배 조치를 내렸다. 서아는 경찰차 불빛에 잠에서 깨어났다. 거실로 나와 어머니와 경찰관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또 그 사람이에요? 지은은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 끝내겠다고 했지. 이번엔 정말 끝을 봐야 해. 그녀의 말은
결의에 찬 한 문장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밀려 문을 3번 잠그는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근처 모텔에 숨어 있었고 현장 주변 CCTV와 지문, 도어락 손상 흔적 등으로 인해 명백한 침입 시도로 간주되었다. 검거 소식을 들은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기뻐하지도 안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깊은 허무가 밀려왔다. 그녀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존재가 이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있었다. 바로 법의 심판, 그리고 서아 앞에서의 진실의 마주함이었다. 며칠 후 임시 구속 상태에서 김준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지은은 한수진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서아는 또래 학생들과 달리 또 한 번 성숙한 눈빛으로 엄마를 배웅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지은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다.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했다. 법정안, 김준호는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통제욕과 집착이 스며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딸에 대한 그리움이라 표현했고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은은 단호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말로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 말은 바뀌지 않았고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저는, 그리고 제 딸은 그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이어갔다. 결국 김준호는 구속 수감되었고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날 법원을 나서던 지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진 않았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수진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서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문 3번 안 잠가도 되겠죠? 이지은은 딸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음의 문은 여전히 세 겹으로 잠겨 있었다. 그것을 완전히 열기 위해선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누군가 함께 그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4호 법정.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을 때 재판장은 천천히 입장했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숨결이 묵직한 공기로 변했다. 오늘은 김준호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지은은 딸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서아는 교복 대신 단정한 회색 니트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른 못지않게 단단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준호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말끔하게 면도된 얼굴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은을 보지 않으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느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침입행위, 접근금지 명령 위반, 과거폭력 전과 등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김준호 측 변호인은 변명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딸을 보고자 하는 일념이었습니다. 물리적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과거에 대한 반성의 뜻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이지은 측에 증언 요청을 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증언대에 섰다. 김준호 씨는 저의 전 남편이며 제 딸 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임신 중에도 주먹을 휘둘렀고 목을 조른 적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지은은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제가 그 사람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 언젠가는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눈 오는 밤에 도망쳤습니다. 이후 연례에 동안 숨으며 살았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근에 다시 접근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회는 진심이 아니라 통제할 대상을 잃었다는 분노일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 딸은 다시는 그에게 통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휴정 후 재판장은 김서아에게도 증언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는 만 15세의 미성년인 점을 들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증언하겠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고 이지은은 깜짝 놀라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서아는 단호했다. 제가 말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증언대에 선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라는 말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란 단어는 무서움입니다. 그림자 같고 문을 3번이나 잠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더 깊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 사람이 학교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왜 도망쳤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삶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 측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생존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그 딸은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침묵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용기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그날 법정을 나서는 길, 지은과 서아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에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잘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오늘 나보다 더 용감했어. 집에 돌아온 뒤 지은은 다시 문을 잠갔다. 이번에는 한 번만. 손이 멈춘 그 자리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흐렸지만 멀리서 희미한 달빛이 보였다. 서하는 방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의 증언을 글로 정리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엄마도, 나도.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도망치는 공간이 아니다. 이 집은 우리가 지킨 공간이다. 이지은은 그 글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문 하나를 열 수 있었다. 아직 둘 남았지만 그중 하나는 확실히 열렸다. 김준호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날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공포와 심리적 상처는 회복이 쉽지 않으며 반복된 접근과 위협은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은 판결을 듣고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눈물도 환호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소진된 듯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너졌던 자존감이 조용히 일어서는 소리가 있었다. 법정을 나선 뒤 지은은 변호사 한수진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곧장 서아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서아의 물음에 지은은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우리 안의 싸움은 지금부터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채워야 하니까. 그녀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몇 주가 흘렀다. 김준호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점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지은과 서아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들은 매일 아침 햇살을 보며 일어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을 확인하긴 했지만 더 이상 공포로 인한 습관은 아니었다. 어느 날 지은은 구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이곳은 너무 많은 그림자를 남긴 장소였기 때문이다. 수진 변호사의 소개로 그들은 경기도 수원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세금 일부는 여성권익재단에서 지원받았다. 처음으로 도움을 청한 것이었고 처음으로 도움을 받아들였다. 이사하는 날
박동식 씨가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지은은 눈물 글썽인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 살아요. 박 씨의 마지막 말은 이지은의 등을 살포시 떠미는 따뜻한 손길 같았다. 수원의 새 집은 작지만 밝았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벽에는 흰 커튼이 걸려 있었다. 첫날 밤 서하는 방에 책장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숨지 않아도 되는 집이야.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응, 우리 이제는 숨지 말자. 살아가자.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지은은 지역 여성센터에서 제과제빵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만의 일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밀가루 반죽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녀는 생각했다. 삶도 이렇게 치대야 한다고.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어야 하고 기다림 끝에 맛이 난다고. 서하는 새 학교에 전학을 갔다.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문예반에 가입한 그녀는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다. 때론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쓴 글 중 하나는 지역 청소년 문학상에서 수상하게 되었다. 제목은 3번의 문. 심사위원들은 놀랐다. 15살 소녀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서사와 깊이였다. 심사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작품은 고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용기에 대한 기록이다. 어둠을 직시한 사람이 가장 먼저 빛을 발견한다는 걸 증명해준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에서는 축하 현수막이 걸렸고 담임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지은과 서아는 조용히 케이크 하나를 나눴다. 둘만의 작은 축하였다. 케이크의 촛불은 하나였고 둘은 번갈아 불을 껐다. 소원 빌었어? 지은이 묻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랑 나 이제는 무섭지 않게 살 수 있기를.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이미 이뤄지고 있어. 너를 보면 알아. 밤이 되자 지은은 다시 문을 확인했다. 이번엔 단 한 번 손이 문고리를 스칠 때 그녀는 알았다. 그 문은 이제 외부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내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서아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문을 3번 잠그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만 잠가도 되는 가족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닫아야 했던 문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불안이었으니까. 이지은은 그 글을 우연히 읽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 그 아래로 이어지는 삶들 속에 이제는 자신과 딸의 삶도 당당히 한 줄을 그어나가고 있었다. 수원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 햇살이 잘 드는 단층짜리 작은 상가. 가게 간판에는 손글씨로 쓰인 이름이 걸려 있었다. 따뜻한 빵집, 달빛 속으로. 이지은이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연 날이었다. 오전 6시. 밀가루와 설탕, 달걀의 향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번졌다. 오븐에서 막 구워낸 식빵과 크루아상은 작지만 진심이 담긴 손에 온기를 품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여는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심성이 아니었다. 이젠 자신이 만든 세상을 지키는 마음이었다. 첫 손님은 동네 어르신이었다. 따뜻한 모닝롤 하나를 손에 쥐고 환하게 웃었다. 이 빵, 정이 있네요.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성을 담아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빵을 굽는 일은 생계를 위한 일이자 상처를 다시 반죽해 새로운 삶으로 구워내는 과정이었다. 김서아는 새학기에 문예반의 부반장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눈빛이 깊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글을 썼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글을 읽어주었다. 3번의 문 이후 그녀의 이야기는 학교 내에서 작게 퍼졌고 몇몇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도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아.
나는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 서아는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해결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함께 들어줄 수 있었다. 그녀는 학교 게시판에 짧은 글을 붙였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다면 저는 들어줄게요. 그 글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서아는 청소년 인권 동아리에 초청받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집에 돌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 같은 아이들에게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지은은 그 말에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괜찮다면 엄마는 응원해. 응, 나 괜찮아졌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3번의 문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감정, 변화와 다짐을 조용히 적어나갔다. 이 블로그는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서아는 수락했다.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인터뷰는 지역방송을 통해 보도되었고 반응은 뜨거웠다. 부모의 폭력에서 살아남은 아이, 침묵을 끊고 스스로 이야기를 전하는 15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편지를 보냈다. 며칠 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서아에게 특별 강연을 부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어른들과 함께 조율할 거고 강연이라기보다 경험 나눔 형식입니다. 부담은 주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서아의 의사를 먼저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볼게. 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 낼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 센터에서의 첫 강연 날, 서아는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앞에 섰다.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김서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문을 3번 잠그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사람이 다시 찾아올까 봐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문을 한 번만 잠가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했다. 그날 센터에서 울고 웃은 아이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질문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나도 비슷했어요라고 말했다. 서아는 알았다. 자신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지은이 말했다.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멋져. 나, 엄마 닮았나 봐요. 엄마도 항상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고 싶어 했잖아. 지은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시간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우리 숨지 않고 살아가자.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돌아가는 길, 달빛이 골목을 따라 흘렀다. 그 빛은 서아의 글처럼 조용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 이지은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고리를 잡고 서서히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문은 이제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작이다. 봄의 끝자락,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 안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지은과 김서아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아의 무릎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김준호의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다. 정말 갈 거야? 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나 자신을 위해서. 두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다시 서울의 과거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떠났던 동네, 도망쳤던 밤, 그리고 마음속에 여전히 닫혀있던 문 하나를 마주하기 위해 서울 구로의 그 오래된 골목. 여전히 건물들은 빽빽했고 벽에는 세월이 흐른 흔적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햇살은 부드럽게 골목을 감쌌다. 모퉁이를 돌자 오래전에 살던 다세대 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더 이상 이지은과 서아의 피신처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집 앞 화분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날들을 숨어 지냈지. 지은이 말했다. 서아는 조용히 그 집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췄다. 이상하다.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냥 낯설어.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게 해줬나 봐. 지은은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문고리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지금 그 문은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품고 있는 문이었고 그들에게는 단지 추억의 일부일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서울 교외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김준호의 유해가 뿌려졌다는 장소였다. 그는 교도소에서 강경화로 사망했고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연고 처리되었다.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서와 앞으로 편지를 남겼고 수진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다. 지은은 편지를 읽지 않았다. 대신 서아에게 선택권을 맡겼다. 공원의 한쪽 벤치에 앉아 서아는 봉투를 꺼내 조용히 뜯었다. 삐뚤한 글씨, 짧은 문장들. 읽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줄을 읽고 난 뒤 봉투를 다시 접고 가방에 넣었다. 뭐라고 했어? 지은이 물었다. 그냥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응, 나 용서 안 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더는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야. 심지어 분노도. 그 말은 완전한 해방이었다. 용서도 복수도 아닌 존재 자체를 흘려보내는 선택. 서아는 자신 안의 마지막 그늘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창밖에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일상처럼 길을 걸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끝냈나 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끝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 거야. 서아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오늘 그 집 앞에 서보니까 알겠어. 문이 우리를 가뒀던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스스로 잠그고 있었던 거야.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은 이제 닫혀 있고 우린 다른 문을 열었지. 수원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말없이 흐르는 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뒤 서아는 방으로 들어가 짧은 글을 적었다. 제목은 닫힌 무늬 끝에서. 그 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문을 다시 열고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다른 문을 만들어 그 안에서 웃을 것이다.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는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글은 그녀의 블로그에 게시되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댓글에는 나도 내 문을 여는 중입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날 밤 이지은은 침대에 누워 딸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잔잔했다. 그 불빛은 예전처럼 무서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용기의 조용한 증거였다.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도망치는 여인도 아니었다. 이젠 어엿한 제빵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엔 문을 열고 나갈 거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돼. 달빛 속으로. 이지은의 작은 빵집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다. 매일 아침각 구운 빵을 사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동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들러 소보로빵 하나씩을 사갔다. 하지만 그 빵집이 유명해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조그만 책장이 있었고 거기엔 김서아의 글이 인쇄된 작은 소책자들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같았다. 3번의 문. 누군가 조용히 그 책을 집어들고 읽었다. 읽는 동안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고 천천히 책을 다시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익숙한 얼굴이 다시 찾아와 말했다. 저 혹시 여기 있는 글을 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오늘도 학교에 있어요. 하지만 대신 제가 따뜻한 빵 하나 드릴게요. 서아의 블로그는 이제 수천 명이 방문하는 공간이 되었다. 댓글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쌓였다. 가족의 폭력에서 도망친 이야기, 어릴 적 상처를 아직 말하지 못한 고백,
그리고 이제야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고백들. 서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아리가 생겼다. 이름은 빛의 서재. 상처를 공유하고 글로 풀어내며 서로를 지지하는 모임이었다. 첫 모임에서 서아는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고쳐주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랬구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되어줄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위로였다. 고쳐주는 손보다 들어주는 마음이 더 절실한 순간들이 있다. 그들은 매주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쓰고 짧은 산문을 적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시민 이야기 축제에 서아를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글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특별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긴장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엄마와 상의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말을 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 말하겠습니다. 축제 당일 작은 무대에 선 서아는 숨을 고르고 이야기했다. 제 이름은 김서아입니다. 15살이고 문을 3번 잠그던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을 한 번만 잠가도 되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모든 청중에게 전달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예전엔 문을 3번 잠갔어요. 근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밤엔 한 번만 잠가 볼게요. 서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깊이. 그날 밤 이지은과 서아는 집 앞 벤치에 앉아 늦은 바람을 맞았다. 지은은 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 설 줄은 몰랐어. 무섭지 않았어?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 두려움은 말했을 때 줄어들고 나눴을 때 힘이 된다고. 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우리가 그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워. 그게 엄마랑 나잖아. 우리가 도망만 쳤다면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야. 서아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예전의 서아와는 달랐다. 강했고 따뜻했고 자유로웠다. 그 주 주말 달빛 속으로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이름하여 작은 이야기의 밤. 동네 주민들과 학교 친구들, 커뮤니티 센터의 이웃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지은은 간단한 쿠키와 케이크를 준비했고 서아는 동아리 친구들과 무대를 꾸몄다. 어느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서아 양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놨어요. 고맙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따뜻하게 손뼉을 쳤다. 그날 밤 이야기들은 별처럼 반짝였고 서로의 상처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모임이 끝나고 서아는 엄마와 함께 가게 문을 잠갔다. 단 한 번. 그리고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문을 열 줄도 알아야겠구나. 응, 필요할 땐 열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누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지은은 웃었다. 맞다. 이제는 단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문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만들어야 할 때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 길 위에 남은 발자국은 한때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의 힘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수원의 하늘은 맑고 높았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골목을 감쌌고 달빛 속으로 빵집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불이 켜졌다. 이지은은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누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단단해졌고 움직임엔 두려움이 없었다. 정직하고 부드러운 손끝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오늘도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크림빵 남아있나요? 일상의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이곳은 이제 생존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었다. 서아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엄마를 위한 조그마한 감사의 상징이었다. 안에는 손으로 만든 책갈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편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를 지켜준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을 마주한 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지은은 편지를 읽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과거의 어느 밤, 눈 덮인 골목에서 아이를 안고 뛰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날의 심장은 격렬했지만 지금의 심장은 잔잔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았다. 아무 말 없이, 깊이. 얼마 후, 서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전국 청소년 연설대회에서 대표로 나서 달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글과 강연은 이미 여러 지역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용기의 상징이라 불렀다. 서아는 잠시 고민했다. 전국 무대는 처음이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아직도 쉽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나 같은 아이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아이들을 대신해 말하고 싶어요. 이지은은 준비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엄마 닮아서 그래요. 서아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 속엔 단단한 빛이 있었다. 연설 당일 서울시청 대강당.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서아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서아입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문을 3번 잠그던 이야기, 엄마와 함께 도망쳤던 밤, 다시 문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우리는 매일 문을 엽니다. 어떤 문은 사람을 들이고 어떤 문은 상처를 막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은 내 마음 안의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기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조용히 박수가 시작되었다. 처음은 하나, 둘, 곧이어 장내를 가득 채우는 박수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의 연설은 영상으로 전국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어떤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고 딸에게 처음으로 사과했고 어떤 소녀는 상담실 문을 처음으로 두드렸다. 며칠 후 달빛 속으로 앞에 한 중학생이 찾아왔다. 조용히 책장 앞에 서서 서아의 글을 한참 읽더니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책 쓴 분 여기서 일하세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딸이에요. 지금은 학교에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빵 하나를 사서 돌아섰고 지은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그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저녁 서아와 지은은 함께 산책을 나섰다. 길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서아가 말했다. 엄마, 우리 책을 내보면 어때요? 책. 우리가 문을 3번 잠갔던 시간들. 그걸 넘어서 온 이야기. 엄마의 목소리도 나의 목소리도 담아서.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만의 문, 우리가 만든 길, 그걸 남기자. 몇 달 뒤 한 출판사에서 3번의 문,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 책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져나갔다.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배포되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위로를 받았고 나아갈 길을 찾았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문을 3번 잠그던 모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 이지은은 책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서아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우리가 만든 문이 열린 첫날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다. 문을 3번 잠그던 시간이 지나 문을 열고 걷는 삶이 시작된 그 길 위로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